인류의 발전은 철학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당신의 철학을 탐구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자 최사장. 출판 웨일북스. 기획 리딩 송진호. 플라톤과 이데아론. 이론론의 시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숨이 끊어졌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아테네의 유력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워오던 플라톤은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정치적 야망을 꺾었다. 차갑게 굳어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며 플라톤의 마음에는 슬픔과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두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첫째는 이성 중심주의다. 이성적 판단과 진리 추구는 현실적 한계를 초월하고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음을 스승을 통해 깨달았다. 둘째는 민주제에 대한 불신이다.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 우민화된 민주제는 아무리 명백하고 투명한 진리라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파멸시키고 만다. 플라톤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훈련된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꿈꿨고 이를 철인 정치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거대한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데아론이다. 이데아론은 플라톤 사상의 중심 개념으로 핵심은 이외로 친숙하다. 그것은 이데아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데아 세계란 절대적이고 완벽한 불변 이상의 세계를 말한다. 현실의 모든 것은 낡고 늙고 병들어간다. 시간이라는 필연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 반면 플라톤은 변화하는 불완전한 현실과 구별되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 세계는 단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 혹은 모사일 뿐이다.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낯선 사유 방식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가론에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제시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진리로서의 이데아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실의 허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의미를 플라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엿보게 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보편적인 구조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본 자가 현실 속에서 비난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진정한 철학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피스트들처럼 언변이 뛰어나거나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철학가라면 현실 너머를 탐구해야 한다.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완벽한 원형적 세계인 이데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후 서양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철학과 종교를 포함하여 학문, 사상, 문화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쉽게 말해서 플라톤 이후의 서양인은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다.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이 같은 의미다. 이데아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플라톤 이후의 서양인이 이데아론을 기본 세계관으로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은 다음과 같다. 세계의 분리. 서양인의 세계는 이제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불변하고 완벽하며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세계다. 다른 하나는 현실의 세계다. 이 세계는 변화하고 불완전하며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경험되는 허상의 세계다. 이데아론은 세계를 이와 같이 둘로 분전한다는 의미에서 이혼론적 세계관이 된다. 이혼론적 세계관은 2000년 가까이 서양인의 근원적인 사유체계로 작동해왔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 학문과 과학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론에 의해 독립적인 존재로 분절된 자아와 세계는 각각 주체로서의 인간과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 기능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물질적 자연을 분석하며
이것의 기능과 원리를 빠르게 발견해냈다. 이에 더해 세계 자체도 둘로 나뉘었다. 문명의 상징이자 계몽의 주체로서의 서양과 야만의 상징이자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동양으로 이분화되었다. 이것은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함으로써 서구에 의한 착취와 이에 따른 풍요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다만 주체로서의 관점일 뿐, 대상으로 규정된 존재의 억압과 폭력은 은폐되었다. 이것이 이혼론의 부정적인 면이다. 산업화를 거치며 자연은 파괴되었고 식민지 동양은 유린되었으며 여성은 오랜 시간 억압받았고 이성에 대비되는 감정과 욕망과 몸은 불결한 것으로 낙인 찍혀 교화와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사회는 세계 절반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관념론의 의미. 눈앞의 세계는 진짜인가? 관념론은 실제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제론이 상식적인 만큼 관념론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관념론을 처음 접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불편해지기도 한다. 관념론이 대단하고 어려운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전거 타기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답답하지만 한번 적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달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선 실제론과 관념론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론은 인식되는 외부 세계가 이를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눈앞의 물질 세계가 허상이나 가상이 아니라 진짜 세계이고 나라는 존재의 탄생이나 소멸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관념론은 실제론과는 반대다. 인식되는 외부 세계가 이를 인식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눈앞의 물질 세계가 사실은 나의 내면 세계라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칸트의 생화 사상, 외부 세계를 내면의 세계로.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유명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뭐라는 사람인지 말하기 어려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프로이센 상업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이 작은 도시는 오늘날에는 러시아에 속해 있고 지금은 칼리힌드그라드라고 불린다. 그러니 칸트의 고향이 보고 싶거나 그의 묘가 보고 싶으면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로 가야 한다. 지금은 러시아인으로 가득 찬 이곳은 당시의 칸트는 평생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말기구를 제작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칸트는 11명의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나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소심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17세가 되던 해에는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해 6년간 철학, 수학, 물리학 등을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대학 시간 강사, 왕립도서관의 사서 등으로 일하면서 철학 연구를 이어갔다. 몇 차례에 걸쳐 철학과 교수직에 지원했으나 임용되지 못했다. 1770년 그의 나이 47세가 되어서야 그렇게 원하던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의 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칸트는 대부분의 천재들이 이른 나이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것과는 달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고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오랜 시간 자기 삶의 규칙 속에서 꾸준히 나아갔다. 철학과 교수가 된 이후 그는 11년 동안 논문을 발표하지 못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깊은 사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1781년 58세의 나이에 순수 이성 비판을 출간했다.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란 무엇인가를 비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제시한다는 뜻이다. 즉, 순수 이성이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판 활동 역시 이성적 활동이다. 그래서 순수 비판은 이성적으로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순수 이성이란 무엇일까? 순수 이성은 인간의 선천적 인식 능력 전체를 말한다.
갑자기 신경쇠약증이 올 것 같지만 벌써 그러면 안 된다.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천천히 알아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개념이다. 선천적 인식 능력이란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정신의 디폴트 값, 즉 컴퓨터를 포맷하고 방금 OS만 깐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상의 순수 이성은 다음의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 감성, 지성, 이성.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고, 지성은 개념화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며, 이성은 추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리하면 순수 이성 비판이란 인간의 인식 능력인 감성, 지성, 이성을 유일한 도구인 이성을 통해 점검하고 그 한계를 명료히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그러한 탐구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그 탐구 대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것은 눈앞에 사과라는 대상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칸트는 상식적으로 접근한다. 자연을 탐구하기 전에 자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만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비로소 엄밀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철학적인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식 대상을 문제 삼기 전에 인식, 주체의 인식 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순수한 자기인식과 그것을 비판하는 건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은 기독교의 철학을 탐구합니다. 감사합니다.